안녕하세요. 61차 시 같이 공부할 텐데요. 먼저 이전차 시 진단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1910년대 일제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자, 군인 경찰이 일반 경찰 업무하는 거라고 그랬죠. 헌, 병, 경, 찰,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일제가 1910년대에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 무슨 조사 사업이라고 했죠?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20년대 시작. 자, 오늘은 그러니까 20년대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개념 정리 1번에 문화 통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년대의 문화 통치, 여기 이렇게 20년대라고 적어주시고요. 10년대랑 비교해야겠죠. 1910년대는 무단 통치, 무력 수단을 통한 통치였는데 이제는 문화를 통해 통치하겠대요. 뭔가 좀 좋아진 것 같죠? 부드러워진 것 같고. 자, 교과서 166페이지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6페이지 문화 통치의 방침이라고 해서 1919년 9월에 부임한 사이토 총독, 새로운 총독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1919년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일어나요. 그 3.1 운동 이후에 부임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총독은 3.1 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이제 물러난 거고요. 새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한국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겠죠. 자, 그게 바로 문화 통치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보면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일단 조선 총독 임용하는 범위를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군인 말고 민간인도 총독이 될 수 있게 바꾸겠다. 그리고 경찰 제도도 바꾸겠다. 헌병, 군인 경찰이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일반 민간인 경찰이 경찰을 담당하겠다. 일반 관리나 교원의 복제를 폐지하고 막 그 군복 같은 거 입고 칼 들고 다니던 거 그런 거 이제 안 하겠다 이거예요. 또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해 더욱 고려하겠다. 이것은 총독부라든지 그 일본의 어떤 기관에 조선인도 많이 임용시켜주고 대우도 좋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겠다. 자, 여기 나온 내용만 보면 표면적으로 자, 이 내용 어때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자, 3.1 운동 이후에 일제는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라면서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웁니다. 자, 여기에는요, 무단 통치에 대해서 한국인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했죠. 이게 폭발돼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1919년의 3.1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컸어요. 3.1 운동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도 여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미얀마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일, 지금 우리나라랑 어찌 보면 별 관련도 없는 나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3.1 운동으로 화들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무력으로 통치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통치 방식을 바꾼 거죠. 자, 배경 볼게요. 학습지에서. 3.1 운동 이후에 국제 여론이 악화됐어요. 무단 통치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문화 통치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자, 표면상 한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 통치에 대해서는 문화 통치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을,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속임수예요. 속임수. 문화 통치는 속임수다. 자, 먼저 사이토 총독이 그랬죠. 문관 총독 임명 가능하게 해주겠다. 군인 아닌 사람도 총독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능이란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건 반드시 그래야 한다? 반드시 그러지 않아도 된다. 뭘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일 뿐이에요. 자, 실제로는요,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군인 출신이 마지막 우리나라 독립할 때까지 군인 출신들만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두 번째,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겠다. 헌병 경찰 없애겠다. 이제 군복 입은 경찰 없을 거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경찰 관서와 경찰관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등경찰제라는 게 실시가 되는데요. 고등경찰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독립운동가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 있죠. 그런 경찰들 보면 다른 범죄자들은 잡으러 다니지 않아요. 오직 독립운동가들만 잡으러 다녀요. 그런 사람들을 고등경찰이라고 해요. 고등경찰은요, 쉽게 말해서 사상범들을 잡는 건데요. 사상범이라 하면 일본의 위협을 가하는 사상적으로 쉽게 말해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찰을 고등경찰이라고 하는데 이 고등경찰 중에는 다수가 한국인이었어요. 자,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잡는 데는 역시 한국인만한 게 없거든요. 언어나 심리, 뭐 습관, 습성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고등 경찰들이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꼭 나오죠. 한국인 고등 경찰들. 어, 친일파들이죠. 자, 167페이지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167페이지 자료 2번을 보면요. 1918년과 1920년 비교해놓은 통계 자료인데요. 경찰 기관은 1918년에 751개소이던 것이 2716. 경찰 인원도 이렇게. 경찰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렇게. 자, 그러니까 헌병 경찰 안 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군복 입은 경찰들이 없어졌어요. 그건 맞아요. 20년대. 그러나 실제로 경찰력은 더 어떻게 됐어요? 강화됐죠. 즉 군복만 벗었다. 경찰이 군복만 벗었을 뿐이지 더 많아지고 더 악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일제가 제정을 하는데요. 치안유지법은요, 이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일본은 국가체제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듭니다. 국가체제라는 건 일본의 천황제, 그들이 말하는 그 천황제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사회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요,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농민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항일 민족운동을 탄압했어요. 즉,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던 그 죄명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그들을 잡아들였던 거예요. 자, 교과서 167페이지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25년에 한국인 구속자의 수를 보면 점점 30년대로 가면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한국인 독립운동가들 잡으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거 없앴잖아요. 1910년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 자유를 부분 허용한다. 그리고 필기해 주세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920년에 창간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동아일보입니다. 지금도 있는 그 신문이요. 자, 1920년에 이러한 우리 한국인이 만든 신문을 허용을 해줘요. 자, 그러나 실제로는 신문 기사를 일본이 사전에 검열하고요. 검사하고 기사를 삭제시키고 신문을 빼앗고 신문 발행을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켰던 거죠. 교과서 166쪽 쪽날개를 보겠습니다. 자, 신문 발행을 허용하긴 했지만 여기 신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죠. 자, 이게 뭐냐? 일제가 사전에 니네 내일 신문고 가져와봐 해서 기사를 다 봐요. 검열을 해요. 그래서 이 기사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삭제 하면 삭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나가야 되는 신문인데 삭제해버리면 여길 뭐로 채웁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공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제의 검열로 이렇게 기사가 삭제된 누더기 같은 신문, 그리고 오른쪽은 무기 발행 정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이렇게 검열돼서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면 일본이 나중엔 아예 신문 발행을 정지시켜버려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족 분열 정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족 분열 정책은요.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자, 문화 통치의 목적은요.
일단 제한된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럼 일제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냐? 여기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뭔가 부드럽게 잘해주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걸 보고, 야, 일본 생각보다 괜찮네? 한번 일본하고 잘 지내보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협력자예요. 자, 그리고 항일 민족운동을 탄압합니다. 이런 항일 민족운동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야, 일본이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냐? 그러면서 오히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자, 지방자치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제는요, 일본이 한국인을 정치 참여시켜주겠다라고 선전했던 거예요. 지방자치를, 그러니까 지방이 스스로 통치하게 만드는데, 그때 한국인들 많이 정치에 참여시키겠다라고 선전을 했어요. 자, 지방자치제의 핵심적인 조직체는 부면협의회라는 거예요. 부랑 면은 전부 다 행정구역이거든요. 무슨 무슨 부, 무슨 무슨 면. 대전도 일제강점기 때 부였어요. 대전부. 자, 그런데 이 부면 단위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해서 거기 의원을 뽑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민간 선거로 뽑는데 교과서 167쪽 보겠습니다. 자, 167쪽을 보면 서울에서 지금 그 부협의회 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주 극도로 제한된 선거였다라고 하는데 왜 제한된 선거냐?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즉 부자들만 일본한테 세금 성실히 내는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면협의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여기 들어가는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협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자, 도평의회도 부면협의회 비슷한 건데 더 규모가 큰 거예요. 도 단위로. 자, 그런데 이 부면협의회와 도평의회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사 결정권이 없고요. 그냥 총독부 자문해주는 기구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친일 인사, 일본에 협조하거나 친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치 참여는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교육 기회의 확대로 가겠습니다. 자, 보통학교, 초등학교라고 했어요. 이거 일본에 비해서 차별받아서 우리나라 4년 실시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교육 연한을 늘려줘요. 4년에서 6년으로 일본하고 똑같이 해줘요. 자, 이건 뭐 잘 한 거죠? 자, 차별 없앤 거예요. 학교 수도 일부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민족에 대한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 전문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전문가가 될 수 없고 또 어떤 사상이나 어떤 깊은 철학을 공부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인의 취학률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일본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즉, 일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친일파들이나 이제 학교에 가는 것이 수월했고 나머지에겐 힘들었다. 자, 그리고 친일파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친일파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드라마, 영화, 일제강점기를 다룰 때 꼭 이 친일파라는 존재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친일파에 대해서 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친일파는 스스로 친일파가 되는, 친일파가 그 자생적인 친일파도 있지만요. 사실은 일본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양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일본이 길러냈다는 거죠. 167페이지의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료 1번. 자, 친일파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렇게 병합을 하자. 강자한테 본능적으로 붙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열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이토 총독이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가지고 사회 여러 분야에 침투시켜서 각종 친일 단체를 만들게 해라. 종교 단체도 그 우두머리는 친일파를 안 치고 고문을 붙여서 우리 그 총독부한테 일본한테 이렇게 좀 가까워지게 만들어라. 협력하게 만들어라. 친일적인 민간 유지들, 즉 친일적인 그 한국인 좀 이렇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해라. 친일파로. 그리고 친일 지식인들을 길러내라. 그리고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 즉 일본에 돈 있는 사람과 조선에 돈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해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1920년대
친일파들을 길러내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이 부분에서 봤지만 문화 통치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친일파들한테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자꾸 이렇게 같은 민족들한테 떠들도록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파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민족개조론, 자치론, 참정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요. 민족개조라는 건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성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조해야 된다. 자, 그런데 개조하는데 모델이 누구예요? 일본. 일본인처럼 그렇게 세련되게 개조해야 된다. 자치론. 자치론은 뭐냐면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건데요. 우리 보고 이제 그 독립을 하지 말고 그 독립은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일본이 통치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다만 그 안에서 자치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게 자치론입니다. 참정권도 그런 거예요. 참정권론도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데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자, 민족개조론, 자치론, 참정권론 이런 것들 친일파들이 이런 주장을 친일 지식인들이 이런 주장을 떠들었는데요. 사실 뭐 최남선이라든지 이광수라든지 뭐 최린 이런 사람들 당대의 지식인들이고 사회적인 어떤 지도 계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글로 이렇게 민족개조, 자치, 참정권 이런 주장들을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민족이 분열되죠. 민족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미증식 계획이라고 빈칸 채워주시고요. 자, 일본이 1920년부터 34년까지,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경제 정책 중에 삼미증식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말뜻을 풀어보면요. 계획인데 뭐 하는 계획이냐면요. 미가 쌀이에요. 쌀을 생산하는 거를 증식, 늘리겠다. 증가시키겠다. 즉,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이 삼미증식 계획입니다.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본 내의 쌀 수요가 급증해요.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졌다는 얘기죠. 이 부족한 쌀을요, 한국에서 확보하고자 했던 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의 배경입니다. 교과서 166페이지 자료를 볼게요. 당시 일본에서 왜 이렇게 쌀이 부족했냐? 일본에서 쌀 소동이라고 하는 쌀 때문에, 쌀값 때문에 일종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이유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줄어들고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쌀을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 부족, 쌀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쌀 생산은 그대로인데 쌀 사 먹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고요. 일제는 이러한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충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 쌀 소동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요.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지금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켰죠? 지금 보면 막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막 이 철도도 때려 부수고요. 여기 보면 막 전등 이런 거 막 가로등 이런 거 때려 부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산미진식 계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품종 개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수학 품종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 재배하는 그 벼의 품종을요, 다수학, 그러니까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품종으로 바꿉니다. 즉 생산력을 늘리려고 유리한 품종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농토 개간, 농경지를 늘려요. 그리고 수리조합을 조직하는데요. 수리라는 건 뭐냐면요. 수리시설이라는 것은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 물을 이용하는 시설의 대표적인 건 저수지, 물을 가두어가지고 농사에서 물이 많이 필요할 때 쓰는 저수지, 제방, 저수지 쌓으면서 그 높은 둑을 쌓는 거, 그런 걸 제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수리시설을 새로 만들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바로 수리조합인데요. 이 수리조합을 이제 곳곳에 조직을 해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산을 추진을 하는데요. 교과서 168페이지 쪽날개를 보겠습니다. 자, 168페이지 쪽날개를 보시면요. 수리조합에 대한 설명이 쪽날개에 있네요. 자, 수리조합. 수리시설의 신설, 보수, 관리를 위한 조직이다. 아까 본 거네요. 건설비와 조합비. 자, 즉, 땅 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수리시설을 건설하는 비용과 이 조합에 내야 되는 회비 같은 거죠. 유지비. 자, 이런 것들을 원래 땅 주인이 내야 되는데 그거를 땅 주인이 안 내고 만만한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농민들은 전국적으로 수리조합 반대 운동을 벌여요. 즉, 소작농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땅도 아닌데 그 땅 농사 짓는데 필요한 수리시설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생기는 거예요. 즉, 약자한테 비용을 다 전가한 거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증산량에 비해 일본으로 이출되는 쌀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미국 생산, 즉 쌀 생산을 증산시킨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교과서 168페이지 쪽날개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즉 산미 증식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요. 쌀 생산량을 보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별로 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일본으로 이출, 가져가는 양은 계획대로 계속 늘립니다. 즉 쌀은 생산이 안 늘었는데 자꾸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만 늘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토지 회사나 지주의 부는 축적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쌀을 많이 내다 파니까 부자가 되고, 아랫줄 농민들은 오히려 처지가 악화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산미 증식에 필요한 그 증산 비용을 부담했잖아요. 수리조합 만드는 뭐 비용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농민들은 정작 쌀이 자꾸 일본으로 유출되니까 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저기 만주 지역에서 아주 그 질이 안 좋고 값이 싼 잡곡을 수입해가지고 그거랑 쌀을 섞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잡곡으로 밥을 짓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의 산업정책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령이 폐지됐네요. 1910년에 회사령 공포된 거 지난 시간 배웠죠? 자, 그런데 20년에 회사령은 없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회사령이 회사 설립할 때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제였죠. 근데 이거를 신고제로 바꿉니다. 즉,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제도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 제도다라고 했는데, 허가제와 신고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나 동아리 만들고 싶어요. 나 이런 동아리 만들고 싶어요. 패션 동아리 만들고 싶어요. 메이크업 동아리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학교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만들어. 아, 그거 안 돼. 이미 있어. 자, 이렇게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신고제는 뭐냐? 저 패션 동아리 만들 거예요. 하고 끝.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꿨다는 것은 회사 설립이 더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쉬워졌다는 거죠. 자,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회사령 폐지의 목적입니다. 아까 10년대 상황이랑 비교하면 이제 일본 기업이 자본력도 탄탄해졌고 이제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일본에서 성숙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넘어와도 망할 일은 없다. 실패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맘대로 와라. 넘어와 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1923년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일본 상품은 예전보다 관세가 안 붙었으니까 저렴하게 들어오는 거죠. 자, 한국을 일본의 상품 소비 시장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신은행령이라는 걸 1928년에 발표를 하는데요. 한국 금융 분야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교과서 168페이지 본문과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이 부분만 볼게요. 자, 한국인이 세운 공장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수와 비슷하였으나 한국인 기업은 대부분 소규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수는 많지만 생산액은 일본에 비해 훨씬 떨어졌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한국 내 민족별 공장수와 생산액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의 공장수를 보면 꽤 많죠. 일본 못지않거나 일본보다 많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일본인 공장수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좀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는데 생산액만 봤을 때는 한국인 공장의 생산액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인 공장의 생산액은 여기.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대규모로 공장을 운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다 봤네요. 오른쪽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오른쪽 문제를 풀기 전에 169페이지 가가지고 잠깐
여행 한번 하고 옵시다. 빨리 여행 한번 해요. 자, 지역 답사라고 해서 식민지 근대 도시 목포와 군산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기 힘든데 이런 기회 통해서 여러분들 쌤하고 한번 같이 그 도시 미리 한번 갔다 와봐요. 음. 자, 여러분들 그 식민지 근대 도시라는 거는요. 어,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도시 중에서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일본의 어떤 약탈의 중심지가 됐던 곳 이런 곳은 식민지 근대 건물이나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목포와 군산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일본인들이 여기에서 어, 그 충청 전라 지역에 쌀을 엄청나게 여기서 많이 배에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본인들도 많았고 일본이 만든 그런 건물, 흔적 이런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 목포와 군산은 일제가 지방의 물자를 자국으로 보내는 창구 역할을 했고요. 여기에 그 일본의 경제 침탈 흔적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목포항은요, 호남선을 건설해서 호남지방 생산한 곡식을 일본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목포항 주변 지역에 목화 재배, 일본이 목화 재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목화도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 시기의 목포의 모습이고요. 지금 목포에 가면 옛 일본 영사관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복원을 잘 해놔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잘 복원해 놨죠. 예.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이죠. 이 우길기, 이 우길기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당시 어떤 일본의 건축 양식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일본이 만든 건물들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 창문이 수직 창문이라고 그래서 수직으로 길어요. 수직으로 길고요. 수직으로 길고 좁기 때문에 빛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부는 좀 어두침침하죠. 이런 건물이 대전에도 지금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옛 충남도청 건물, 은행동 가는 길에 그 옛 충남도청 건물이 지금 시민대학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요. 이런 수직 창문, 일제강점기 때 건물이죠. 자, 그 다음에 군산도 비슷해요. 호남, 충청지방 쌀이 모이던 곳이고요. 그 당시에 군산의 모습. 일본으로 가져가는 이 쌀의 모습, 쌀의 양 보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자, 군산은 가까워요, 대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최근에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면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런 거 일제강점기의 어떤 흔적,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군산 세관의 모습 볼 수 있고요. 자, 학습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화통치의 실상을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의 검열로 기사가 삭제됐대요. 뭐 빈칸은 이거 좀 싱거운 답이에요. 검열이에요. 일제는 검열을 실시해가지고 일제 비판적이거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을 정관 폐간시키기도 했다라고 했죠. 검열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산미증식 계획이네요. 자, 산미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 읽어보시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쌀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문화통치의 실상은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고 형성평가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산미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한국인의 식량 사정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럴 리가요. 지주들의 수리조합비를 비롯한 쌀 증산 비용을 전부 지주들이 부담했다? 아니죠. 소작농들한테 전가했다고 그랬죠. 산미증식 계획으로 몰락한 농민들은 화전민, 도시 빈민이 되거나 만주와 연해주,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딱히 배우진 않았지만 맞는 내용입니다. 몰락한 농민들은 처지가 열악해지는 거예요. 20년대 일제의 문화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 맞아요. 경찰 늘렸죠. 그리고 고등경찰제 실시했죠. 자, 문화 통치가 일제의 기만적인 수책. 자, 기만이라는 건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수였어요.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실시하면서 경찰. 이거는 뒤에 배울 겁니다. 헌병경찰 제도를 바탕으로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하였다. 요거는 1910년대 앞에 얘기죠. 그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됩니다. 3번. 친일파 육성 정책, 그 배경. 자, 대공황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것과 뭐 친일파 육성 크게 관련이 없죠? 3.1운동으로 무단 통치 한계를 꼈다. 맞습니다. 3.1운동을 경험한 일제는 깜짝 놀라요. 우리 민족의 저항에. 그래서 안 되겠다. 친일파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을 분열시켜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자, 일본인은 조선인과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거랑 친일파 양성이랑 상관없죠. 침략 전장 확대에 따라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 이거는 나중에 30년대 이후 얘기예요. 한국 일부 지식인들이 자치론 참정을 주장하며 식민통치 동조하였다는 친일파를 육성해서 그 결과죠. 이거는 배경은 아니죠. 배경으로서는 배경은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인 거죠.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908년 식민지 농업 경영과 일본인의 한국 인민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운 일제가 일제는 1910년 허가제 방식의 회사령을 제정하여 우리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았어요.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 20년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령 폐지했다는 거죠. 회사령 폐지 이유를 묻는 거네요. 여기 좀 약간 문제가 이상하네. 자, 얘들 이름이 일관성이 있어요. 가은, 나은, 다은, 나은, 마은이. 가은이랑 나은이. 다은이도 괜찮고. 라은이도 괜찮아. 근데 이건 좀 잘 안 쓰는 이름이죠. 그죠? 자, 어쨌든 가은이 한국에서 군수공업을 육성하려 하였습니다. 금시초문이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것도 회사령 폐지랑 관련 없어요. 한국 내 모든 회사 설립 막으려 했습니다. 아니요. 회사령 폐지해가지고 기업 설립을 쉽게 만들어준 건데 한국인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려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자유롭게 하려 했습니다. 의외로 마흔이가 정답을 얘기했네요. 자, 이렇게 사람을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마흔이가 정답.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